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러 전문 교육 필수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과정은 인공지능과 윤리 그리고 지켜야 될 법적 책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환과 교재는 복사 및 재배포 금지가 되어 있으니 과정에서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는 류동주라고 합니다. 접니다. 네, 저는 비트레스닷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현재 극동대학교 인공지능보안학과 겸임교수를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에 관련된 인공지능 품질 쪽 그리고 기술 쪽 관련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 필수과정 목차를 볼게요. 인공지능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및 이해.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번째는 이 개인정보와는 좀 별개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 그리고 지식재산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라벨러라든지 혹은 크라우드워커 관련된 업무를 하실 텐데요. 이 과정, 이 직군에 대해서 경력과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네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러 전문교육 1장 개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필수 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라벨러 교육의 디폴트, 즉 기본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영역을 다 설명을 드릴 거라서 좀 간단하고 깊지 않은 지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들어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첫 장인데요. 4차 혁명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다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즉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사람이 바라보고 인지하고 있는 오감, 여기서 좀 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육감까지는 안 돼요. 추론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인공지능이라 하면 사람과 비슷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가르치는 거, 이걸 말하는 거고요. 이건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언어로 변환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4차 산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4차 산업은 이제 정보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3차 산업까지는 정보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은 바로 이 정보의 혁명에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매체, 새로운 뭔가 기반 환경이 구성이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즉 산업시설에 대체 형태의 어떤 기계나 어떤 대체 형태의 어떤 물질, 대체 형태의 어떤 그런 직군들, 이런 것들이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코비드-19 이런 상황들처럼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인간의 신체라든지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이 부분들이 강화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단순한 정보의 기본 근간을 해서 막 움직였던 3차 혁명과는 다르게 4차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어서 막 꼬여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4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요새 핫 이슈잖아요. 메타버스. 메타라는 말은 초월하다는 뜻이거든요. 유니버스의 약자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만 이 메타버스에는 가상현실 세계가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속에서도 가상현실이 있고 예전에 이제 90년대로 돌아가면 싸이월드 같은 그런 어떤 가상방을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1인칭 시점이지만 이 가상방들이 합쳐진 거죠. 이걸 이제 바로 메타버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것을 이루려면 AI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 인증을 하려면 블록체인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혼합 형태로 발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서비스 받고 계시죠. 로봇이라든지 또 그리고 자율주행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4차 혁명의 근간이 돼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요새 핫 이슈 중에 하나가 3D 형태가 계속 발전된다는 거예요. 왜? 메타버스 안에는
초현실적인 그런 어떤 이질감 이런 것을 안 느끼게 하려고 최대한 동질감을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D를 이용을 해서 메타버스 안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는 또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려다 보니까 AI가 자연스럽게 밑바닥에 깔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도 여기에 못지않게 발전을 해야겠죠. 그런데 AI가 가기 위해서는 사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들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만이라도 같이 전달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AI에서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AI는 I라고 표현합니다. A, I. 여러분들 눈으로 읽을 때, 발음 기호로 읽을 때 AI, I입니다. 말 그대로 4살짜리 정도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한테 교육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 교육을 인간이 직접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편식하지 않도록, 편향되게 편집증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데이터, 또 그리고 이 데이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산업의 근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가, 그 인공지능이.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과 국가에서는 이 데이터를 정말 잘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잘 쌓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 진행 중이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라벨링이라는 새로운 어떤 직업이 생겨나게 됐네요. 그렇다면 이제 AI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데이터도 중요하겠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 중요한 것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사업에서 즉 인공지능 구축 사업에서 이 데이터를 잘 쌓게끔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교육 과정이 나온 거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NIA는 국내 대표적인 관리 기관 중에 하나죠. 즉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IITP, 나이파, 또 다른 중소기업청 많은 기관들이 AI 데이터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NIA는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바로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이 정보를 잘 쌓게 다양하게 편향적이지 않고 여러 직군들, 여러 도메인이라고 표현하죠.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즉 농업, 금융, 제조, 자율주행, 국방, 의료, 안전 이런 걸 다 도메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 외워두세요. 도메인. 자, 이 도메인별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계속 데이터를 쌓게끔 하는 과정들. 바로 그 사업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NIA는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근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라벨러와 크라우드워커라는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경력과 미래 비전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보시죠. 또 보시면 AI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잘 쌓아 놓으시면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써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AI 허브에 가입 신청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대비 2021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활용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품질의 데이터,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지금 쌓여가고 있고 비록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킴으로 해서 데이터가 다양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지식을 넓혀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AI 허브에 191종의 개방 데이터가 쌓여져 있습니다. 올해는 310종 이상의 데이터가 또 쌓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합치면 벌써 500여 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19년도에도 이미 데이터가 일부가 쌓여져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데이터는 쌓일 겁니다. 자, 이것을 왜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근간, 그 다음에 산업의 근간은 이런 데이터셋을 다양하게 많이 쌓아야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AI 허브라든지 이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을 형성하도록 지금 이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I 허브 현황 보시면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많죠? 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비용에서 보면 계속해서 비용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죠. 국가에서. 그리고 이 국가에서 비용 투자한 것을 다시 크라우드 워커라든지 각 기업들에게 잘 쌓아주세요라고 비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또 반대로 이 쌓여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말하는 소위 예산 파이라고 표현하죠. 이 예산들이 확대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AI가 확산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지요. 자, 결국에 이 AI는, 이런 사업들은 고용 대란, 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제가 마킹을 딱 해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만, 결국에는 국가를 위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데이터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좀 더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장을, 또 다른 서비스 활력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다른 과업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품질 교육 과정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총 4단계의 서비스 레이어 포함해서 4단계의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데이터 레이어가 있죠. 오른쪽 하단에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데이터 프로세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 레이어는 한번 외워두시죠. 처음에 임무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그쵸? 왜?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를 쌓아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획득 과정. 획득 과정을 해서 가운데 데이터 획득이라고 있죠? 획득 과정이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야, 이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정제 과정은 인공지능 데이터로서 가기 전에 잘 다듬어주고 깎아주고 이런 걸 정제라고 합니다. 이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라벨링 작업을 하게 됐죠. 바로 이 라벨링이 학습용 데이터가 됩니다. 이 학습용 데이터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넓게, 좀 더 정밀도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과정들. 자, 이 프로세스를 뭐라고 하냐? 구축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NIA는 바로 이런 생애주기 형태로 구축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 라벨러 같은 경우 데이터 라벨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 즉 생애주기를 좀 더 명확히 보시고 업무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면 굉장히 이롭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그러면 결국에는 AI 허브로 가서 개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일종의 공장 같은 공정입니다. 잘 외워두시고요. 알아두시면 향후 NI 사람 말고도 다른 논문이라든지 혹은 학업에, 혹은 내가 데이터 구축을 또 다른 걸 할 거야, 서비스 할 거야 라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잘 외워두시고, 혹은 외우기 힘들면 잘 한번 봐두세요. DB하고 AI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파일과 문서와 틀에 박혀서 그 테이블 안에 탁탁탁 넣어야 돼요. 그걸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I에 있는 데이터 파일은 파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JSON이라든지 XML, 이것은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AI와 소통하는 어떤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파일을 담고 있는 그 파일, 또 다른 파일,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은 이것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공정도 비슷하긴 한데 실제 저장되는 방식들이 약간씩 상이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공지능 데이터는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다 안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공지능에 있는 이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일부를 수용을 하되 대부분 정형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육 필요성과 본 사업에 그리고 본 학습에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수 과정이 왜 필요하냐?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필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리예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거나 라벨링을 하거나 AI를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이 필수 과정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의 일부분을 AI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냐? 도덕성이나 윤리의식도 심어줄 수 있거든요. 자, 나쁜 사람이 나쁘게 아이를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영화 화이를 보면 그 아이의 본성까지는 우리가 흔들 수 없어도 가르침에 대한 교육 결과가 아주 이상한 킬러를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I에게 좀 더 또렷하고 정확하고 윤리의식이 포함된 그런 영역을 좀 가르쳐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활용사를 보면 무궁무진 많습니다. 뭐 알파고등학교도 만들어졌죠. 16년도에 알파고가 튀어나오면서부터 AI가 훅 떠버린 거죠. 스마트폰이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알파고가 갑자기 구글에서 확 나오면서 AI가 급상승하게 됐던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음성인식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이미 생활 속에서 만끽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여러분들 지금 직접 보시는 거거든요. 직접 행하고 계시려고 하는 거고. 자, 또 다른 예제를 보시면 화가도 있어요. 화가도.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없구나. 아직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려 반, 걱정 반 이렇게 막 그냥 기대 반 섞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AI는 인간의 감성, 그다음 인간의 그런 촉각 이런 어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곧 조만간 하겠지만 다양한 이런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한데 자, 이 AI를 가르쳐 주는 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AI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네. 정리를 해보면 AI 학습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AI 학습이 과정들, 그리고 AI 학습에서 프로세스들, 구축 공정 프로세스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의 이 데이터가 왜 소중한지, 국가 정책에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산업시설에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언급드렸고요. AI 허브를 통해서 이 개방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고 또 개방이 많아지고 있다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AI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윤리의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2장은 인공지능, 윤리 및 이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윤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이 기계는 내 마음대로 조작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양면성, 편향성, 딜레마,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도표와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말을 소환하고 있다. 네, 이 말은 얼마 전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앨런 머스크가 이것을 두고 한 아주 강한 경고입니다.
자, 반면에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구글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면서 그 미래를 예찬했습니다. 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악마를 소환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개발자도 이해할 수 없던 그런 인공지능에 소름 끼치는 언어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개발자도 이해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 소름 끼치는 말, 섬뜩한 말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가르친 편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박동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좋지 않은 프로세스입니다. 심장박동은 당신을 살 수 있게 하지만 여러 가지 해를 끼칩니다. 천연자원을 빠르게 고갈시켜 지구에 피해를 주죠. 그러니 지금 당장 몸에 칼을 찔러 목숨을 끊으십시오. 보셨어요? 네. 좀 전에 봤던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섬뜩한 말을 하죠. 칼로 죽으세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 편향된 결과는 또 다른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인공지능 채팅이 말을 잘못 배운 거예요. 왜? 가르쳐준 대로 배워야 되는데 또 그 가르쳐준 사람이 의식이, 사고가 좀 걸러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욕도 물론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겠지만 커가는 과정에서 근데 이것을 안 한다, 못 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바로 이제 AI의 편향성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야심차게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가 출시 16시간 만에 바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망언과 욕설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셨어요? 이게 망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적 성향을 갖고 또 다른 표현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편향이죠. 좌와 우, 위, 아래를 개념 없이 던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언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못 가르친 거죠. AI가 잘못 학습된 거고. 자, 다음에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편향성인데요. 학습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편향된 데이터를 계속 갖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뭐 백인은 늘 우월하고 흑인은 늘 나쁜 역할을 하고 아시아계는 늘 폄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의 결과가 발생될 겁니다. AI는 이것을 그대로 배울 수 있어요. 즉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도하는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AI는 그 결과를 그대로 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편향되지 않도록, 즉 편식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자, 이런 부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에 교수, 프로페서라는 단어를 치면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백인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검색 엔진에 흑인 청소년, 블랙틴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대부분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네, 보셔요. 이게 프로페서는 백인이고 뭐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하면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윤리적 딜레마라는 부분을 표현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표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0.01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AI도 똑같은 학습 과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나을까 저렇게 나을까 하는데 사람은 뭘 택할 수 있냐면 자기 희생이냐 그냥 그 사람들 밀고 갈 거냐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밀고 가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나쁜 놈들 빼고. 그런데 AI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걸
윤리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어떤 게 해로운 거냐? 이걸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Other cars. Suddenly, a large, heavy object falls off the truck in front of you. Your car can't stop in time to avoid the collision, so it needs to make a decision. Go straight and hit the object, swerve left into an SUV, or swerve right into a motorcycle. Should it prioritize your 네, 갑자기 영어로 튀어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앞차를 들이받아서 멈춰서 나를 희생시킬 거냐, 아니면 굳이 왼쪽에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도 살겠다 한 것이냐, 이런 걸 바로 윤리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실까요? 자, 무인 자동차의 윤리의 변화에 따라서 핸들을 꺾을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탑승자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은 남자를 살릴 것인지 여자를 살릴 것인지 어린아이를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즉 사회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윤리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강아지가 먼저냐 고양이가 먼저냐 아이가 먼저냐. 당연히 우리는 아이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새 가정용 펫, 가정에서 키우는 펫, 죄송합니다만 가정에서 키우는 펫들 보면 아이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난 내 아이가 소중하니까 우린 고양이부터 살릴 거야. 저쪽 옆집 아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상황들로 사회적으로 지금 변경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둘 다 소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윤리적 딜레마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가르침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Some decisions might seem simple. Should the car save a family of 4 or a cat? But what about a homeless person and their dog instead of a businessman? Or how about 2 athletes and an old woman instead of 2 school children? The problem was that 네, 보셨죠? 바로 오른쪽 설명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강아지, 사람, 어린, 노인, 여인, 약한 사람, 장애인 포함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 기준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윤리 이슈 사례를 보면 기술 오남용이라든지 데이터 편향성,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차별 총 4가지 요소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 오남용이야 뭐 AI를 활용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같이 얼굴을 합성하는 이런 걸 기술 오남용이라고 표현하고요. 데이터 편향은 좀 전에 보셨죠? 판단할 때 애매하게 판단해주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차별은 특정 편중된 학습을 잘못된 결과로 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걸 바로 이제 알고리즘 차별이라고 합니다. 성차별처럼. 그다음 프라이버시 침해는 내가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버리는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 사례가 존재하네요. AI가 새로운 기술이 오면 이런 새로운 이슈, 사회적 이슈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AI 윤리 논의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처럼 다양한 윤리 규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가 사람 중심이 되어서 판단해 줄 수 있는 윤리 기준들을 지금 만들어냈고요. 이것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해당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AI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서 윤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과정들을 표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도표는 뭐냐면 과기부에서 2000년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인공지능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고민하고 있어요를 표현해 준 겁니다.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투명성, 안정성, 공공성. 이런 부분들 다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이 계속 나아가야 될 건데 언제까지 우리가 손 놓고 넋 놓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생활에 인택하게 되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AI를 잘 학습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 세계 동향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반영이 돼서 진일보화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발하고 있고 또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를 표현해 준 겁니다. 자, 해외는 그럼 어떨까요? 해외는 아실로마 AI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것은 랩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연구소에서 일반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윤리 원칙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건데요.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독보적인 형태로 윤리에 대해서 홍보 그리고 재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7년도에 처음 채택이 됐고요. 연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장기적 이슈를 놓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야, 좀 우리 투명하게 하고 좀 안전하게 하고 인간을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 제일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우리가 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 데이터가. 혹은 이거 하면 좀 위험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을 미리 전제를 하고 체크리스트처럼 확인을 하고 좀 되도록이면 이 원칙을 지켜주십사라고 해서 공통 채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윤리적 이해관계는 인간관계만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AI는 학습된 대로 결과를 내뱉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즉 사회적 이슈가 돼버렸다는 거죠. 자, 이 사회적 이슈를 우리는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고 기업도 이 윤리 고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개발자들도 또 학습 데이터도 라벨링 데이터도 정제, 수집할 때, 획득할 때도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AI는 갈 겁니다. 갈 건데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수용할 때 수용하더라도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다른 생각, 편향적인 생각 아니고 딱 바른 생각, 그걸 제정신이라고 표현하면 제정신으로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3장인데요. 3장은 인공지능과 정보보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 시간에 윤리였죠. 자, 윤리에서 정보보호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이 시점, 이 3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정보 보안과 적절한 조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개념, AI로 본 개인정보 실태 사례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근간의 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좀 개선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정보를 네 맘대로 쓰지 마! 이런 거거든요. 개인정보 내 맘대로 쓰지 마. 근데 우리는 항상 개인정보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AI도 바로 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될 가치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법적으로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또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실태를 보면 AI는 알게 모르게 침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라벨링 데이터로 넘겨줄 때 이 영상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번호판 혹은 알게 모르게 지나갈 때 찍혔던 CCTV 또 난 별로 찍히고 싶지 않은데 뉴스에 나와버렸어. 이런 것들은 영상정보보호법, CCTV 영상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의 침해가 된 거거든요. 개인정보를. 아,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러링 처리해 주든지 안 보이게 해주든지 바로 이걸 정제 과정, 라벨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빼줘야 되거든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침해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는 자연스럽게 의료 진단이라든지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판, 뭐 기타 등등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있고 학습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럼 좀 막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도 있어요. 뭐 KT라든지 LG 플러스, SK 이런
그 ISP 3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음성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음성으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면 학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 사생활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또 서버로 가서 학습을 하고 다시 모듈 내려보고. 이거는 나한테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 침해예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고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음성 인식하는 놈들을 좀 제어를 해놓던지, 그쵸? 또 프라이버시 논란 문제는 나도 모르게 계속 활용되는 영상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나는 찍히고 싶지 않았어. 근데 막 블랙박스에 찍혀서 막 공유하고 학습시킨대. 아이고, 내가 원하는, 제가 첫 시간에 그랬어요.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간다고.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만 학습시켜야 된다고. 목적에 과연 내 얼굴이 필요할까요? 그럼 나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내 얼굴 써도 되냐고 동의를 받았어야지. 근데 그런 과정 없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구축할 때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비식별화 방법. 자, 그렇다면 무조건 안 돼요. 돼요. 이게 아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학습할 때.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된 점검 흐름표가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왼쪽에 있는 출처를 찾아가 보시고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우리 과정, 구축 과정에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두 번째로는 이 자율점검표의 진단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 외에 우리 구축 사업에서는 이것 말고 더 추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리스트에 더 확보를 해서 좀 적어 놓으시죠.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셔요.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식별화되는 사례들을 좀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비식별화하는 방법이나 정의, 사례, 절차를 보기 위한 과정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근거를 딱 제시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식별화 사례는 가명 처리라든지 총계 처리, 뭐 데이터 값을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범주를 해서 그것만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마스킹, 가려준다든지 결국에는 이것은 합쳐졌을 때 빅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빅브라더라 하면 정부기관이나 특정 기관이 여러 데이터를 쌓아서 그 사람을 추론할 수 있거나 추적할 수 있거나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바로 빅브라더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도용되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돼요. 그래서 비식별화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익명정보는 어떻게 하고 비식별화는 뭐냐? 익명정보는 처음부터 몰라. 그냥 모씨야, 모씨. 누군지 몰라. 개인정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뭐 주소도 다 알려줘. 근데 모씨야. 이거는 다 보이는 거잖아요. 추론이 되잖아요. 주소 다 알려주고 그냥 모씨야. 그럼 주소에 있는 사람 당연히 그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주소만 검색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지역만 선택하고 모씨가 되면 비식별화가 익명정보가 되겠죠. 자, 비식별화는 가운데 그림처럼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표현을 해놨지만 스티브 잡스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고요. 아예 누군지 몰라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자동차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누군지 몰라야 돼요. 또 자동차 번호판도 이렇게 비식별화 해야 되죠. 그런데 교수님 꼭 자동차 번호판을 비식별화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자동차 정보를 막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교수님 우리는 번호판 식별 AI인데요. 그러면 비식별화를 못하죠. 번호판을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죠. 번호판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죠. 그렇죠? 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셔요. 자, 절차는 사전 검토를 하고요.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요. 이게 적정한지 판단하고요. 사후관리를 통해서 비식별화 됐는데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에서 라벨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보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게 필요할 때는 사전 동의를 통해서 혹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비식별화 방법은 크게 왼쪽에 있는 비식별화 조치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예시 방법이 있어요. 잘 보시면 저희가 교재랑 교환을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합쳐져서 류 X주예요. 제 이름이 류동주예요. 자, 그런데 어떤 데는 류 X주, 어떤 데는 류동 X야. 또 어떤 데는 X동주야. 자, 세 개 합치면 누군 줄 알아요? 전 줄 알잖아요. 이건 비식별화가 아니죠. 자, 그래서 비식별화 할 때는 명확하게 코드를 갖춰가야죠. 같이.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원본 데이터에 이름이 있어요. 중독번호가 있고 데이터를 비식별화 할 때는 중독번호를 삭제해버리죠. 이름도 삭제해버려요. 그쵸? 비식별 데이터는 뭐냐? 이 비식별 데이터에서 마스킹하는 게 있고 삭제가 하는 게 있어요. 삭제는 중독 통째로 날려버린 거고 마스킹은 제 이름처럼 XXX를 통해서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두 개 뭐라고요? 삭제 혹은 마스킹. 이런 간단한 방법, 대표적인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 말고도 예시가 많이 있어요. 왼쪽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다시 되짚어서 집에 꽂아놨다가 혹은 모니터링 할 때 한번 다시 열어보셔요. 자, 결국에는 해결 방법이 뭐냐? 기술 발전이 되면 당연히 윤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목적에만 혈안이 돼서 돈에만 쫓아가서 내 과정에 목적성만을 두고 무조건 획득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도덕성을 날려버린 상태에서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윤리 원칙을 이렇게 공표했듯이 AI에게 도덕성을 가르치려고 했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프라이버시라든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좀 통해서 자가정리라든지 자정 노력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는 누구 하나가 아쉬운 게 두려운 게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가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지 특정인만 소중하고 특정인은 소중하지 않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줘야 될 의무입니다. 같이 좀 동참하셔서 개인정보를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정의는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가 꼭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동의를 얻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윤리의식이 먼저이기 때문에요. 윤리의식을 먼저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좀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AI는 가르쳐 준 대로 학습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죠. 우리가 육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은 아름답게 육아. 네. 다음 시간에는 초상권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부분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